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모멘텀이 지속되었죠. 그다음에 소득이 계속 올랐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지속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구 수가 계속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됐는데요. 향후 앞으로는 금리가 제로 금리인데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제로가 된 거죠. 지난 20년간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금리와 인구 또 소득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택 시장이 폭등한 뭐 이유를 이런 요소 가운데서 좀 찾을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 자산 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계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80년 중후반의 기억. 그때 자고 일어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결혼을 할 때였어요. 그 당시가. 예. 그 당시 베이비 부모들 태어난 사람 숫자가 거의 뭐 100만 명 이랬으니까요. 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50만 쌍이 생기는 셈이죠. 한 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집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집값이 오르고 해서 그때 완전히 그 공포에 젖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이제 그걸 했죠. 그 200만 호 건설. 200만 호 건설을 해서 이제 집값이 90년대 10년 동안에 집값이 안 올랐어요. 완전히 집값을 잡아버렸고요. 거기에다 이제 외환위기까지 닥쳐가지고 집값이 완전히 한 방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요인에 그럼 왜 집값이 올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새집이 공급이 안 되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에 관련된 무슨 특목고에 대한 정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길게 봐야 5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 그럼 과거 20년 동안 왜 집값이 계속 올랐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면에 집값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금리, 소득, 그 다음에 인구.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20년 동안 변화를 보면은 모두 집값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떨어지고 1인당 소득이 $10,000에서 $30,000로 급증을 하고 그다음에 가구 수와 인구 수, 특히 가구 수 같은 경우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600만 명 증가했는데요. 가구 수가 57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인구 증가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제로가 되는 제로 모멘텀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일 텐데 어떻게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이제 모멘텀이 제로라는 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제 거리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먹만 하더라도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은 순간 충격이 되면서 충격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물리학적 스킴인데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건 이렇게 운동량을 막 가지고 가던 게 여기서 딱 운동량이 사라집니다. 모멘텀이 제로가 되면은 그러면 운동량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전적으로 충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게 이제 제가 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모멘텀이 지속되었죠. 그다음에 소득이 계속 올랐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지속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구 수가 계속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됐는데요. 향후 앞으로는 금리가 제로 금리인데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제로가 된 거죠. 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이 $30,000가 되었는데 여기서 $40,000, $50,000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강한 저항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기는 올라가더라도요. 그래서 뭐
한 4만 달러 이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에 걸린다든지 하니까 이 모멘텀도 상당히 소득 증가 모멘텀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뭐 20년은 언제 너무 불확실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내 소득이 생각보다 별로 증가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한 10년 정도 전과 비교해 보면 내 소득이 꽤 많아졌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꽤 모멘텀이 약해졌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나라 저성장, 특히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구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던 것. 근데 앞으로도 가구 수는 좀 증가합니다. 1인 가구 중심으로요. 그런데 다 고령 가구 중심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가구 수가 한 210만 가구가 이제 증가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뜯어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가구 같은 경우는 32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20년 동안. 대신 60세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합치니까 2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주택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신규 주택을 주로 수요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보면은 오히려 320만 가구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주택 가구 수요가 210만 가구 증가하는 것은 결국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 따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구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 시장은 이제 상당히 늙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어간다는 표현. 예. 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집값이 이제 버블이다, 또 뭐 아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뭐 이렇게 어느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버블의 어떤 로버트 실러 이야기를 제가 좀 상황이 해놨습니다. 좀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주택 시장 워낙 이질적이거든요. 네. 이게 뭐 그 어떤 동질적으로 상품이 같은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맞아요. 건물에 따라서 학군에 따라서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꼭 전반적으로 야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누어 볼 때 제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집값이 한번 계속 올랐었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강남이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이게 이제 이슈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 이제 집값이 막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경기권까지는 별로 아니고요. 따라가긴 했지만 약하게 따라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시장이 확 무너지자 이제 주변부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 이제 강남이라든지 핵심 시장은 떨어지지만은 또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되고요. 주변부 시장이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자산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채권 쪽을 채권 투자 쪽을 했으니까요. 보면은 채권도 국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회사채가 있고 한데 회사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신용 등급별로 보면은 AAA에 해당되는 아주 초우량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BB에 해당되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회사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전체로 돈이 많아가지고 막 금리가 떨어져서 막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싶고 할 때는 이 저 변방에 있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가격도 신나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또 유동성이 막 부족해지고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은 그 변방에서 올라갔던 것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막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부실 기업도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워낙 주변 여건이 좋으니까 이제 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항상 그 외면을 받던 이제 빌라까지 다 끌어서 올라갈 정도이고 지역면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도 저 넓은 지역까지 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역전되면은 주변 지역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확 조정받는 거 그게 저는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량한 것을 살 수 있는데요. 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못 사니까 이제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주변 지역이 또
타격을 받게 되고 하니까요. 그게 좀 이제 저는 우려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최근에 뭐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봐요? 우리나라 뭐 당연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이 90년 초반에 버블 일어났을 때요. 담보 가액 대비 대출 비율이 120%씩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 부실이 돼서 일본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뭐 2금융권을 제외하고는 1금융권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해봐야 50% 미만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안정성을 저해할 만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결국 개인들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게 리스크입니다.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경기가 이제 다운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말씀하신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요즘에 영끌에서 많이 주택을 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뭐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부류는 어느 부류라고 좀 보시나요?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주택이나 부동산도 좋은 투자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들의 부를 좀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좋은 투자 자산이면은 틀림없는데요. 이게 이제 돈을 빌리는 데는 자기의 이제 그 소득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빌렸을 때 나중에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의 부동산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주변부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없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게 지금 20년 동안 본 것처럼 신나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지는 혁신기업은 가능해요. 혁신기업은 시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 처음 생겨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 100배 이렇게 막 증가하게 되거든요. 금방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시장도 들고 오고 하니까 혁신 기업에서는 그런 배수가 가능한데요. 주택 시장은 그런 배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15억 대인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야, 나 이거 100% 수익률은 내야지. 얼마 돼야 됩니까? 30억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균형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야, 그 강북에 있는 집이 향후에 뭐 한 5년 지나서 30억?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저분이 감당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다. 앞으로 추가 수익률이.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시나리오를 보면은 오랫동안 이거 그렇게 크게 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한다. 뭐 이런 그렇게 본다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네요.